러시아에서 엄청난 폭발이 방금 일어났어요. 최근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작전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은 달랐어요. 러시아 최대의 정유소가 완전히 파괴됐고, 이로 인해 러시아가 이미 겪고 있는 연료 위기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많은 정유소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은 완벽했습니다. 2500km를 이동해 정유소를 정확히 타격하는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충분히 굴욕적이지 않았다면 러시아는 최고의 전투기를 투입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으려다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7월 7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서시베리아의 옴스크 정유소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2500km만 넘는 영공을 비행했는데 이는 로스앤젤레스와 휴스턴 사이의 거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2500km 동안 러시아의 방공망은 우크라이나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전 우크라이나 정유소 공격에서 여러 번 본 것과 같습니다. 엑스 헬라노바 플러스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된 영상에는 방공포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시설에서 거대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연기의 의미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옴스크 정유소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멀리 있다고 여겨졌던 시설을 직접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기록을 갈아치운 드론을 보유합니다. 옴스크 당국은 조용히 상황을 처리하려 합니다. 이 지역의 주지사인 비탈리 코첸코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시설을 공격했다는 사실만 확인했으며 화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러시아에게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정밀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코첸코는 또한 주민들에게 격추된 드론의 잔해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정유소에 피해를 주는 것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니라는 러시아의 오래된 변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모든 것을 격추하지만 그 잔해가 우크라이나가 노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큰 우연의 일치입니다. 옴스크 정유소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 잔해가 평소보다 훨씬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석유 저장소 같은 큰 목표물을 공격하는 대신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옴스크 정유소의 ELOU AVT 11위차 원유 정제 설비는 연간 84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설계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설비가 주요 목표였습니다. 정제 설비만 제거하면 옴스크를 불태울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설비 중 하나가 불타는 잔해가 되면 정유소는 정상 용량으로는 전혀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비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드론 파편이 명중시킨 대상입니다. 우리는 비꼬는 겁니다. 사실 러시아 방공망이 실패한 거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옴스크에서 돌파에 성공했고 정유소는 시설 전체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장비를 잃었습니다. 그건 자랑할 만한 성과지만 이번 공격이 특별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장비의 종류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두 가지 더 축하할 일이 있고 푸틴 측근들은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울상일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기록 경신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첫째, 옴스크 정유소는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이 정유소는 순수 생산 능력 면에서 러시아가 보유한 최대 규모의 정유소이며 연간 2100만 톤 이상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는 ELOU AVT 10일 공격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옴스크 정유소 전체 연간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는 설비를 파괴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국 드론이 러시아 최대 정유소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추가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세 번 반복된 공격이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타격의 상징이 되었으니 곧 옴스크가 다시 불타는 내용을 다룬 영상을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군사적으로 옴스크 정유소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정유소는 휘발유, 디젤, 항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연료를 생산하며 이 연료들은 탱크, 장갑차, 전투기, 그리고 물론 민간인들이 사용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로 인해 전국적인 연료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정유소가 멈추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옴스크 정유소는 군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제품과 윤활유도 생산하며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이 정유소의 정제 심도는 99%로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옴스크 정유소가 러시아 정유소 중 생산량에서 최대 잠재력에 가장 가까움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며 그 차이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영상 도입부에서 몇 가지 연쇄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그 효과들 중 하나가 러시아 연료 위기에 미치는 영향이며 이에 대해 곧 설명하겠습니다. 옴스크 정유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점은 밀레타니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인상적인 공격에 대해 보고한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옴스크 정유소는 러시아 전체에서 유일하게 크래킹 촉매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촉매들은 다른 시설에서 2차 석유 정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촉매 크래킹은 복잡한 탄화수소를 더 단순하고 가벼운 분자로 분해하는 공정입니다. 연료 생산업체들은 이 공정을 사용해서 휘발유나 등유 같은 연료 제품의 수율과 품질을 모두 향상시킵니다. 러시아가 크래킹 촉매에 대한 접근을 잃었다면 고품질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잃은 것입니다. 그건 수백만 대의 러시아 엔진들에게 나쁜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더 낮은 등급의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엔진이 더 많이 마모되고 손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문제지만 푸틴을 압박하는 여러 문제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이 모든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옴스크 공격을 축하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록을 깨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리 이야기를 할 때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2500km는 드론이 이동하기에 단순히 놀라운 거리만은 아닙니다. 이 사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가장 멀리 이동 후 성공적으로 공격한 경우입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그 전에는 그렇게 멀리 비행한 적이 없으며 2500km가 추정치 중 가장 낮은 수치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옴스크 정유소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250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사용한 드론이 국경에서 정유소까지 직접 비행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을 피하기 위해 더 우회하는 비행 경로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3000km가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세계 신기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8월 보로네즈 M 초수평선 레이더를 공격할 때 세웠던 1800km의 이전 기록을 깨트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사거리 능력을 최소 30% 이상 끌어올렸다고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의미는 하나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타격 반경이 더욱 커졌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푸틴이 옴스크 정유소 연기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이번 공격 뒤 의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베리아가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 범위에 들어왔다고 밝혔으며 이번 성과가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전까지 옴스크 정유소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정권 밖에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는 옴스크를 타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을 위해 장거리 타격 작전의 특징이 된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모순처럼 들리죠? 우크라이나가 이전에도 사용했던 드론이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거리에서 공격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드론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이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 딱 좋은 순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옴스크 정유소 타격에 사용한 드론은 파이어포인트의 FP-1로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장거리 드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파이어포인트의 창립자인 데니스 스타일머니 X에 옴스크 정유소가 새로운 FP-1을 만났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시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FP-1은 2500km 이상 비행 못하지 않나요? 파이어포인트 창립자 데니스 스타일먼이 새로운 FP-1을 언급하며 러시아를 강타한 것에 대해 힌트를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장거리 드론은 처음 등장한 이후로 인상적인 진화를 거쳤습니다. 원래 모델로는 옴스크 정유소 공격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초 모델은 1600km만 이동할 수 있었는데 이 거리도 상당히 인상적이지만 시베리아는 사정권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포인트는 드론을 계속 개조해 결국 특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AI 지원 유도 시스템을 사용해 사거리를 확장한 새로운 FP-1은 2700k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의 추측대로 그 드론이 옴스크까지 우회 비행해야 했다면 파이어포인트가 FP-1의 사거리를 더 확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FP-1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지만 최대 속도는 여전히 시속 205km에 불과합니다. 그 속도면 방공망이 드론을 격추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느리기 때문에 러시아는 FP-1 요격을 위해 최첨단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실제로 옴스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 최대 정유소로 보낸 여러 대의 FP-1을 요격하기 위해 초현대식 소위 5세대 전투기인 Su-57을 출격시켰습니다. Su-57과 FP-1을 이 전투에서 승자는 단 하나뿐일 수 있었습니다. FP-1입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25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도 더 큰 굴욕이었습니다. 애초에 러시아는 드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 최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기는 우크라이나의 옴스크 정유소 타격을 전혀 막지 못하는 실패를 보였습니다. Su-57은 드론을 빠르게 처리하는 강력한 5세대 전투기로 알려졌지만 러시아가 필요로 했던 기본 임무조차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공격 당시 옴스크 상공에서 Su-57이 목격됐다고 보도한 밀리타르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비행 중 전투기 영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대용에 5세대 전투기 투입을 시도했음을 보여줍니다. Su-57이 실제로 무언가를 격추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없습니다. FP-1 한두 대는 격추했을지 몰라도 옴스크 공격 드론은 막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에게 더 안 좋은 점은 그 Su-57 배치에는 러시아가 A-50U 조기 경보 통제기를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항공기는 Su-57 조종사가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했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Su-57은 실패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첨단 항공기 2대가 최고 속도의 일부에 불과한 속도로 날아가던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지 못했습니다. Su-57 배치 당시의 영상은 이 전투기가 옴스크 상공에 있었던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Su-57은 무기를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투기의 레이더 신호를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옴스크에서 목격된 Su-57은 외부 무장 장착대에 무장을 장착하고 있었으며 이는 발견된 드론을 신속하게 격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Su-57에는 R-74M 이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미사일은 공대공 유도 무기로 FP-1을 격추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Su-57이 아무리 러시아가 드론 탐지 및 제거를 위해 개량했다고 해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푸틴이 지금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면 고개를 숙이고 있을 이유는 그가 Su-57을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극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최고 전투기입니다. 우리 것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입니다. 모든 운영 특성과 무장 면에서 어떤 다른 항공기도 우리 전투기만큼 잘날 수 없습니다. 라고 푸틴은 2019년에 말했습니다. FP-1, 2 더 잘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러시아의 세계 최고 전투기를 피할 정도로는 잘 날 수 있습니다. 뭔가 Su-57은 뭔가 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전투기는 이미 진정한 5세대 전투기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Su-57 엔진, 이 Su-27 엔진은 업그레이드 버전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전투기의 스텔스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엔진의 열 배출을 줄여주는 노즐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서방에서 만든 5세대 전투기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더 커집니다. 최고로 봐도 Su-57은 약간 더 발전된 4세대 전투기일 뿐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러시아 최강 전투기도 FP-1을 막지 못합니다. 러시아는 Su-57 전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방금 타격한 대상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옴스크는 또 다른 정유소로 최소한 정유 능력이 심각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이 보여주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최신 드론의 놀라운 사거리뿐만 아니라 1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온 러시아 석유에 대한 공세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3월 이후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50회 이상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의 약 42%가 타격을 받았고 이는 생산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 연료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 휘발유 생산량은 17% 감소해 하루 85만 배럴로 줄었습니다. 그 수치가 많아 보여도 러시아 여름철 국내 휘발유 수요가 하루 11만 톤임을 알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루에 2만 5천 톤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추가 수치를 제시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6년 초부터 최소 194번이나 러시아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2025년 상반기에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이와 같은 공격 횟수보다 11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상반기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63,933대를 요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중 6월 한 달 동안만 17,832대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말하는 요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우크라이나가 발사한 드론의 수일 뿐입니다. 많은 드론들이 실제로는 뚫고 들어갔지만 러시아는 그저 모두 요격했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 내부를 마비시킬 정도로 강도 높아진 심층 타격 작전입니다. 앞서 언급한 연료 부족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의 11개 시간대 전체에 걸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러시아의 83개 지역 거의 모두가 연료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주유소 박출이 너무 길어지며 러시아는 더욱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연료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너무 많은 정유소가 불타고 있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연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도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하며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수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일은 러시아가 휘발유와 항공유 수출을 금지한 가운데 벌어지고 있으며 디젤유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토가 재단에 따르면 벨라루스와 카잔스탄 등 러시아의 전통적인 수입처들은 러시아 비축량 격차를 메우기에 충분한 연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40만 톤의 휘발유를 확보하려 하면서 인도가 잠재적인 수입국으로 추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조치들 중 어느 것도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정유시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노후화된 방공망은 수년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약화되었고 이제 러시아 최대의 정유시설과 같은 최우선 목표를 방어할 충분한 시스템과 미사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옴스크는 러시아 최상급 방공망으로 다층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옴스크 정유소 화재 영상의 산발적 사격과 푸틴이 세계 최고라 주장하는 Su-57 전투기의 실패한 출격뿐입니다. 이 출격은 전투기의 실제 상태에 대해 푸틴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정유소 공격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푸틴도 자신이 시작한 전쟁을 끝내 협상을 이제는 고려할 법하다고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푸틴이 해낸 것이라고는 러시아 내에서 커져가는 석유와 연료 위기에 대해 애매하게 인정하는 것뿐이며 그는 오지 않을 반전을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푸틴이 침공이 러시아와 국민에게 날이 갈수록 자신의 침공이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는 걸 깨닫고 전쟁 셈법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푸틴은 공격적으로 대응하며 평화 요구를 점점 극단적으로 바꿨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남부 영토와 돈바스 지역 양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절박한 사람의 요구일 뿐입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내 2,500km 이상 깊숙이 공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양한 목표와 러시아 내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을 타격할 충분한 드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필사적인 저항은 실패한 지도자의 마지막 발악이며 이것이 그의 몰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함대가 있고 상대에게 해군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러시아라면 그래도 결국 집니다. 4년 동안 우크라이나에게 해상에서 굴욕을 당한 후 러시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러시아는 틀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엄청난 밤이었고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한심한 잠수함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10척의 선박이 파괴되어 밤사이 벌어진 치명적인 공격으로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그의 어떤 선박도 이제 다시는 안전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버트 브로브디는 텔레그램 게시글에서 그림자 함대가 채팅방을 나가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파괴적인 드론 작전 직후에 게시된 것으로 처음에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유조선 8척을 파괴했고 이어서 덤으로 2척을 더 격침시켰습니다. 7월 7일 밤에 벌어진 공해전은 마치 산업 규모의 어업처럼 전개됐습니다. 브로브디 씨는 연료를 실은 유조선 8척, 건화물선 1척, 페리 1척이 있었으며
연료 탱크가 심하게 손상돼 불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SBS의 새들이 하늘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 중 수행한 가장 인상적인 해군 작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통 해군이 없습니다. 몇 척의 순찰함과 기뢰전 함정 외에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함대와 맞설 전투함이 없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봐왔듯이 우크라이나의 공중 제재가 큰 타격을 입혔고 러시아는 다시 한번 흑해와 아조프해가 자국의 어떤 함정에게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강렬한 경고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7일 이전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한 모든 유조선은 국제 제재 대상입니다. 각 유조선은 약 7,000톤의 재화 종량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건조되었고 길이는 약 140m입니다. 이런 획일성 때문에 러시아의 불법 석유 운송 선박은 우크라이나가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이 선박들이 러시아산 석유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는 국가로 가는 대형 유조선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선박들은 다른 역할을 하며 곧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명단부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8척의 유조선은 사나르 1호, 사나르 17호, 비너스 3호, 테티호, 클리메나호, 페넬로페호, 알렉세이 사브라소프호, 그리고 MS 이반 체르미시노프호입니다. 브로드스키가 밝혔습니다. 총 8척입니다. 그의 최초 보고가 나온 지 몇 시간 후 브로드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유조선 2척을 더 파괴해 총 10척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스키가 처음 언급했던 페리와 건화물선까지 포함하면 우크라이나의 무인체계 부대에 의해 잠수함으로 변한 러시아 선박이 정확히 12척이 됩니다. 이번 공격은 평범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했고 조직적이었으며 치명적이었습니다.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게 보내진 메시지는 그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그림자 함대 선박으로 바꿔놓은 유조선과 페리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이 물류가 최대한 원활하게 흐르기를 바라는 지역에서 러시아의 물류를 완전히 괴멸시킨 것이었습니다. 드론들과 조종사들이 이번 작전의 주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략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공격에서 나온 영상들은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드론이 유조선에 접근해 조준을 맞춘 뒤 급강하하여 폭발합니다. 이 드론이 공격한 선박은 종종 이미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대량 투입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선박마다 드론을 한 대씩 쓰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유조선을 무력화하기 위해 거듭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또 다른 사실도 보여줍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정리하며 밝혔듯이요. 우크라이나가 사용한 각 드론은 공격한 선박에서 특정 목표 지점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선박의 웨더데크 위로 돌출된 모든 밀폐 구조물인 데크하우스를 타격했습니다. 데크하우스는 노출되어 있고 양쪽에 평평한 갑판으로 둘러싸여 있어 명확한 공격 목표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디펜스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유조선의 데크하우스를 겨냥했다는 것은 드론이 각 선박의 조타실, 기관실, 그리고 화물로 실려있는 유조 탱크를 동시에 파괴하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조준에 들어온 많은 선박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용된 드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선박에 FP2를 투입했다고 추정합니다. 파이어포인트에서 만든 이 드론들은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0kg의 탑재 중량을 실을 수 있고 비행거리가 370km에 달하는 이 드론들은 특히 우크라이나가 흑해에 보낸 선박에서 발사된다면 중간 타격 범위에 있는 선박들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브로드스키는 FP2의 임무 수행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다른 것을 썼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분석가 데니스 다비도프는 우리가 본 공격 영상이 우크라이나가 FP2나 더 긴 사거리의 FP1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드론들은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일종의 머신 비전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최소한의 개인만으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자율 드론을 아조프 해상공에 띄우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사실은 러시아 유조선 10척과 추가로 2척의 선박이 불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며칠 전 경고한 대로 실제로 공격을 실행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다른 국방 및 안보부대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를 잃었고 우리는 뱀성 해방을 시작으로 러시아 항대, 항구, 그리고 우리 크림반도의 점령군에 대한 작전을 계속해왔습니다. 우리는 흑해와 아조프의 지역이 러시아에게 결코 평화로운 곳이 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의 날을 앞둔 7월 4일 유엔은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불과 이틀 뒤 그 경고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조프의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푸틴에게 큰 문제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공격뿐 아니라 파괴된 모든 유조선이 아조프해를 항해 중이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바로 이 공격이 일어난 장소가 푸틴을 떨게 만들 것이고 러시아 인구의 일부는 가능한 한 빨리 탈출구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한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전해드립니다.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의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선박 침몰 공격이 아조프해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공격의 정확한 위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우크라이나에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당한 각 유조선이 점령된 크림반도의 케르치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지점과 점령된 크림반도 해안에서 가까운 크로니 곳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피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나사의 화재 모니터링 서비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섀도우 플릿 선박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불길이 포착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로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유럽 우주국이 7월 6일자로 공개한 위성사진에서 바로 이 지역에 많은 선박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선박들은 해상 추적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아 트랜스폰더가 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섀도우 플릿에 속하며 위치가 단순한 이유로 중요합니다. 이 선박들은 모두 러시아 점령군이 크림반도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육상 경로인 퀘르치 다리 근처 20km 반경 내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보여준 것은 크림반도 점령군에게 불법적으로 합병된 반도에서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점령군에게 케르치 다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 다리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만큼이나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섀도우 플릿 선박이었고 내일은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다리가 무너진다면 2014년 이후 크림반도를 집으로 삼은 수십만 명의 점령군들은 그 반도를 빠져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갇히고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지역에서 보낸 두 번째 경고입니다. 6월 21일, 우크라이나는 케르치 다리 양쪽에 있는 목표물들과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던 다리 주변 해역의 여러 페리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리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다리 양쪽의 연료 운송 터미널과 항만 인프라를 타격했으며 7월 7일에 그랬던 것처럼 다리 자체도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다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이 이번 공격을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유조선 열척이 파괴될 때도 같은 실패를 봤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러시아는 점령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에 공군기지를 두고 있으며 이 기지들은 우크라이나가 케르치 해협에서 공격하는 선박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12척가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10척의 선박들도 트랜스폰더를 꺼버렸습니다. 크림반도를 불법 점령한 이들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크라이나는 다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나가라. 이 경고는 이미 여러 번 전달된 바 있습니다. 2월 중순 크림 타타르 민족회의 의장 레파트 추바이로프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해 그 경고를 전달하며 2014년 2월 27일 이후 반도에 정착한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위조된 러시아 부동산 서류로 크림반도에 머무는 것은 우크라이나 법과 국제법 모두에 따라 모든 면에서 불법입니다. 케르치 대교가 작동하는 동안 아직 크림반도를 떠날 기회가 있습니다. 곧 이 기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그림자 선단의 선박만 격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경우 케르치 대교를 얼마나 쉽게 타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확한 위치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들이 계속 무시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봐주지 않고 점령자들이 떠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점령자들은 그 가능성이 없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위치 정보를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가 7월 7일 러시아 유조선을 상대로 한 드론 공격은 지난 몇 달 동안 능숙하게 수행해온 크림반도 고립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4월 초부터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공격 드론을 계속해서 투입하며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물류 동맥을 공격해왔습니다. 반도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와 다리들은 이제 수백 대의 보급 트럭과 유조차에 불에 탄 잔해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다리들이 무너졌고 해상 보급로마저도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로 들어오고 나가는 유일한 길이 케르치 대교가 되도록 고립작전을 펼치며 철도를 파괴했습니다. 이 다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반복된 공격으로 러시아는 이 다리에서 군사수송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 금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케르치 대교를 통해 트럭을 보낼 수도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가장 원치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략의 천재성입니다. 단순한 고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모든 물류 경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도에 있는 점령자들에게 푸틴이 더 이상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푸틴은 강인한 지도자 이미지에 의존합니다. 크렘린의 선전에 주목한다면 그는 러시아의 위대한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 안팎의 목표물을 공격할 때마다 손상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옥죄고 있어 점령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연료 부족이 반도 전역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유소들이 연료가 없거나 군대와 긴급 서비스를 위해 연료를 비축하고 있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크림반도 내에서 이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크림반도 전역에서 발전기가 가동 중단되면서 지역 주지사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량도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많은 식료품점에서 기본 식료품이 바닥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가혹한 물류 봉쇄 작전 때문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7월 7일 우크라이나의 선박 파괴 공격을 보면 우리는 단순히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에 가해진 치명적인 타격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전략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으며 여기에 케르치 대교에 대한 경고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 소형 선박들은 크림반도로 연료를 운송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배들은 불타고 있습니다. 아조프해에서 공격당한 유조선과 화물선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다른 목표도 타격했습니다. 7월 6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크림반도 자체에 대한 야간 공격으로 인해 지역 정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많은 변전소가 파괴되면서 당국은 전력을 우회 공급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방어가 약화되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강해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7월 7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러시아 그림자 함대에 큰 타격을 준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 함대는 우크라이나에게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구축한 이 함대는 종종 노후된 유조선들로 구성되어 몰래 항해하며 러시아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판매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모든 선박은 트랜스폰더를 꺼놨습니다. 이것은 많은 속임수 중 하나로 섀도우 플릿 선박들은 푸틴의 목적을 위해 다른 나라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속임수들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섀도우 플릿은 2025년 말까지 지원 선박을 포함해 최소 591척의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단은 러시아의 연간 870억에서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단은 러시아의 전쟁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7월 7일 공격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부총리 알렉세이 쿨레바는 이미 그 주장을 국제해사기구에 보낸 서한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상업 선박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쿨레바는 그린자 선단이 러시아 연방의 예산 수입 창출과 전쟁 지속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제재 대상 선박 하나하나가 모두 정당한 표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상업 선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선 59척을 이미 공격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기여하는 제재 대상 선박을 우크라이나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7월 7일 우크라이나 공격이 섀도우 함대에 큰 타격을 줄까요? 아니요.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석유 판매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려는 목적보다 크림반도에 대한 경고 의미가 더 컸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유조선들은 비교적 작은 편이었지만 여전히 흑해와 아조프해에서 크림반도 지역 외부의 항구로 석유를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더 큰 선박으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선단에 영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료에 또다시 타격을 준 점입니다.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전체 목표입니다. 러시아가 석유나 연료를 운송하려는 모든 시도를 그 제품들이 어디로 가든 간에 엄청난 위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박 공격과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이 결합되면 2026년에 확고해진 석유 파괴 전략이 완성됩니다. 올해 중반까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약 200회 공격했습니다. 이들 공격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조프의 선박 공격 전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시베리아 옴스크 정유시설까지 최대 3,000km를 비행한 기록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석유와 연료를 겨냥한 작전으로 크림반도의 연료 부족이 이 전략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푸틴은 말 그대로 겁에 질려 도망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조프해에서 러시아 선박 12척가량이 불타기 직전에 푸틴의 수백만 달러짜리 슈퍼요트가 북극해로 도망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요트는 러시아의 연료 운반선들을 침몰시킨 바로 그 무인기 공격을 막기 위해 드론 방지 그물까지 설치한 채 필사적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게 러시아의 위대한 수호자라는 자를 단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림반도가 2014년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이 반도를 합병한 이후 최대의 위협에 직면한 지금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호화 요트를 공격할 가능성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텔레그리프 보도에 따르면 그 레저용 선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 구축함과 구조 및 순찰선에 의해 호위되고 있습니다. 아조프의 유조선들이 왜 비슷한 보호를 받지 못했는지 묻고 싶지만 그 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함대를 무력화시켰고 이것이 7월 7일 공격이 가능했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벙커에 숨고 그의 요트는 러시아를 떠납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크림반도 점령자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회 있을 때 크림반도에서 떠나세요. 일부 점령자들은 이미 그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일부가 아니라 수천 명이네요. 많은 점령자들이 크림반도를 탈출하려 시도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반도의 유일한 출입로로 만든 그 다리를 통해서입니다. 러시아 연료 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상황이 점점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시작된 연료 부족 사태가 러시아의 83개 지역 거의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그 지역들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유소에는 기름이 없고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 이제 너무 거대해져서 러시아 전역에서 폭력 사태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연료가 부족하지만 이동식 화장실 업체들은 큰 돈을 벌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시면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7월 6일 CNN은 러시아 전역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83개 지역 거의 모두가 현재 휘발유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나 최소한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인해 연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유시설들은 원유를 휘발유, 디젤, 항공유 등 다양한 연료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시설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대상으로 11차례 장거리 공격을 감행했으며 드론이 러시아 내 2000km까지 침투해 연료를 불태우고 핵심 정제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그 치명적 한 달은 1년간 반복된 공격의 연장이며 러시아는 이제 그 고통을 실감합니다. 정유시설 공격과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에서 수백 대의 연료 트럭을 파괴하는 물류 봉쇄 작전으로 인해 처음에는 크림반도에서 연료 부족이 시작됐지만 이제는 러시아 전역에 위기로 번졌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군인과 긴급 서비스 인력 외 모두에게 연료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11개 모든 시간대에 걸쳐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의존하는 단 한 가지의 부족 현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의 엄청난 규모는 러시아에게 재앙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인들이 주유를 못하는 것 외에도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CNN의 결론은 지역 시장들과 주지사들이 발표한 성명과 언론 보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매체는 러시아 50여 개 지역이 공식적으로 연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CNN이 어떻게 83개에 가까운 숫자에 이르렀을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연료 부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주지사만 모든 것을 비밀로 하려 합니다.
정말 러시아답군요. 줄이 길어지고 위기가 커져도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거죠. 현재 러시아는 완전히 바닥났고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라토가 재단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참모본부는 7월 초에 우크라이나의 끊임없는 드론 공습으로 러시아 정제 능력의 42%가 마비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2025년 8월 이후 13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정유소에서 연료가 불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석유 제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정책 분석센터 CPE를 러시아에 대해 약간 더 나은 전망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좋은 상황과는 거리가 멉니다. CPN은 러시아의 정제 능력이 예년보다 28% 줄었으며 이 수치가 매달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러시아의 정제유 생산량은 약 52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4월에는 그 수치가 13% 감소해 한 달 동안 70만 배럴이 줄었습니다. CEPA는 현재 러시아의 정유 공장들이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연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름철에는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데 러시아는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하루에 11만 톤의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그만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8만 5천 톤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2만 5천 톤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러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는 위기를 설명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푸틴은 평소에 절대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6월 말쯤 주유소의 줄이 길게 늘어서고 러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정유소가 불타는 모습을 목격하자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이 분명히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운전자와 기업 모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푸틴은 말했습니다. 아직도 주유소에 줄이 있고 원하는 휘발유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지도자 푸틴은 크림반도에 며칠치 공급만 남았고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인정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도자들은 문제에 맞서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 권력을 유지하는 러시아에서는 크렘린궁의 최고 권력자가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인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연료 부족 사태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완전한 위기 상황입니다. 푸틴은 해결책이 마련 중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막을 방법이 많지 않다는 걸 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도 러시아에서 연료 위기가 있지 않았나요? 러시아가 위기를 극복했는데 왜 2026년 사태는 더 심각할까요? 2026년에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큰 문제입니다. 2025년의 일은 한 번뿐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시작한 전쟁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반복 가능한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처럼 민간인을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 대신 석유 시설을 목표로 삼으면서도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인들에게 푸틴이 2025년 위기를 초래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위대한 수호자? 차라리 무능한 실패자지. 하지만 2025년 연료 부족 사태와 2026년에 벌어진 일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쟁연구소 ISW가 지적하듯이 2025년의 연료 부족은 2026년과 비슷했지만 훨씬 덜 심각했습니다. 그 위기는 러시아의 83개 지역 중 최소 57개 지역에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상 모든 지역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대응하는 러시아 방공망의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러시아의 방어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패턴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위기가 러시아 지도자의 부풀려진 자존심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 사례가 된 이유입니다. 2025년과 2026년의 또 다른 차이점은 우크라이나의 접근 방식의 규모와 지속성에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지난해에 비해 올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넓게 확산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밋 리탈리아는 케플러에서 정제 공급 및 모델링 수석 분석가로 그 차이점을 CNN에 밝혔으며 러시아가 손상된 정유 설비를 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경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드론 공격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러시아는 다음 드론이 도착하기 전에 손상된 장비를 복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매번의 공격이 이전 공격의 성공에 더해지는 누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중요한 부품을 구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며칠 만에 고칠 수 있었던 장비도 때로는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러시아가 전쟁에 사용했을 수익 수십억 달러의 세수에 타격을 주는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 공격과 연료 부족으로 러시아 국민 결의를 시험한다는 점입니다. 연료 구매에 부과되는 모든 제한이나 금지는 러시아 국민 전체의 옆구리에 찔리는 바늘과도 같습니다. 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도 커집니다. 최대 18시간 동안 연료를 기다리며 앉아있다가 탱크를 가득 채울 만큼도 받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나면 화약고와 같습니다. 그 화약고는 이미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폭력 사태가 이미 러시아 전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고 러시아가 내놓는 해결책들은 모두 별로입니다. 실제로 한 경우에는 말 그대로 똥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저희 채널에서 유익함을 얻으셨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주유소에서 사람들이 신경이 예민해진다고 했지만 사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압박으로 러시아 전역 주유소에서 싸움이 발생하며 민간인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두자는 이러한 사례들 중 몇 가지를 보도했습니다. 이르쿠츠크에서는 블라디미르 부토예프라는 남성이 주유소에 차를 몰고 와서 줄 맨 앞에 끼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유소에 있던 경찰관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총이 뽑혔습니다. 부토예프는 체포되었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형사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선 두 주민의 다툼이 거의 치명적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한 주민이 빈 주유기에 차를 세우자 다른 주민이 비우라고 했습니다. 택시 운전사 아르투시 무라디에프와 계속 언쟁이 이어지다 첫 번째 운전자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지지 않으려던 무라디에프는 자신의 택시로 가서 칼을 집어들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운전자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유사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프스크에서는 한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를 차에서 끌어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체북사리에서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새치기를 하다가 얼굴에 페퍼스프레이를 맞았고 한 여성은 언쟁 끝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타타르스탄에서는 바슈코르토스탄과의 경계 근처 주유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좌절과 분노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는 언쟁이 벌어지고 폭력이 발생하는 영상들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주유소 줄에서 꺼져, 네 얼굴 박살낼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서로에게 달려드는 건 모두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전략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친 러시아인들의 반응을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연료를 찾기 위해 며칠씩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며 연료가 남아있는 주유소의 위치를 알려준다고 하는 임시 앱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 앱 중 하나를 사용해서 연료가 있는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수십 마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도착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선 끝에 겨우 주유기에 도착했더니 연료가 이미 다 떨어졌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당신도 분노를 참지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만큼이나 푸틴을 걱정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분노는 그가 만든 경찰 국가가 보통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시도 중이지만요. 러시아의 연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참신합니다. 일부 해결책들은 러시아가 이렇게 대규모의 연료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입니다. SIPA는 러시아가 이미 자국 운전자들에게 저급 연료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5년 8월 위기가 최고조일 때 취해진 조치입니다. 정유소들은 이제 유로3 휘발유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상위 등급인 유로5 라벨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저급 연료는 이전에 허용된 수준보다 15배나 더 높은 황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 내 황 함량이 높아지면 더 많은 이산화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엔진을 마모시키며 산성비를 유발하는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정말 훌륭한 해결책이네요. 러시아 사람들이 겨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망가뜨리게 하고 숲과 수자원을 파괴하는 산성비로 고통받을 가능성까지 높이는 거죠.
다른 해결책들은 러시아가 생산하는 연료를 최대한 국내에 남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휘발유 수출은 최소한 7월 말까지 금지되었습니다. 정유시설이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기적적으로 휘발유 생산을 늘리지 않는 한 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군용과 상업용 항공 모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항공유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크렘린이 디젤 수출 금지도 검토 중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지는 셈입니다. 러시아가 생산하는 모든 주요 연료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일종의 상충 관계입니다. 수출 금지는 적어도 연료를 러시아 내에 남겨두어 잠재적으로 부족 현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생산자들이 해외에 팔지 못하고 러시아가 수출 중단으로 수십억 달러 세수 손실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절박할 때는 절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절박해질 때 항상 한 가지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이죠. 6월 30일 프라우다지는 러시아 연료 가격이 검열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주유소에 도착해야 연료 가격을 알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크렘린은 러시아의 주요 통계기관인 로스스타트가 휘발유와 디젤 소비자 가격에 대한 정기적인 공지를 발표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공지에는 연료의 등급, 지역, 그리고 280개 도시의 1800개 주유소별로 세분화된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렘린이 공급이 더 이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연료 가격에 명백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둥지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거리가 됩니다. 몇 시간 기다리고 싸운 뒤 집에 돌아갈 연료 살 루블도 없다는 걸 알게 되죠.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련의 영광을 러시아에 되찾으려 했다면 그는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그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러시아가 연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논리적인 해결책들은 이미 시행되었고 거짓말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더 기이한 해결책뿐이며 그 단서를 영상 시작 부분에서 이미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연료 위기로 이동식 화장실 판매업자들이 돈방석에 앉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흥미로운 첫 게시물은 러시아인들이 연료 대기줄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며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케르치에서 찍힌 이 사진은 한 사람이 도로 옆 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 자연의 부름이 절규로 바뀔 정도로 참지 못해 볼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케르치에서 다리까지 가는 길가에는 오줌과 똥이 가득하다고 X 게시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우크라이나군 언론도 반응했는데 러시아인들에게는 이런 행동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진은 문제를 보여줍니다. 연료를 기다리며 최대 18시간까지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길가에 오줌과 똥을 싸는 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폭력 사건 중 하나가 발생했던 이르쿠츠크에서 현지 시장은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주유소와 길가에 설치할 이동식 화장실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제조업체들은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이 줄 문제에 대한 이런 해결책이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더 널리 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뜻밖의 횡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해결책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크렘린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참고 견디라고 기대한다는 상징일 뿐입니다. 연료 생산으로 유명한 나라가 연료가 바닥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음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정유시설과 연료 트럭 공격을 계속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이 영향은 러시아 전역에 미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 연료 위기를 더 악화시켜 푸틴을 더욱 압박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성공은 더 큰 성공을 낳으며 이는 러시아 국민을 죽이지 않고 몰아붙이는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푸틴에게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주유소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입니다. 그는 이를 지켜볼 것이고 우리는 벼랑 끝에선 수천 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경이 곤두서 분노한 사람들은 독재자에게 위험한 조합입니다. 푸틴에 맞선 반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푸틴이 시위를 강경 탄압하는 성향이 있어 예측은 어렵지만 봉기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것은 분명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러시아인들이 푸틴 지도력에 불만족함을 보여줍니다. CNN에 따르면 러시아인 중 27%만이 자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 중 약 4분의 3이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자신들이 푸틴이 만든 재정적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7월 3일에 푸틴의 직무 지지율이 70.4%에서 66.9%로 하락했고, 푸틴의 대통령직 수행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1.3%로 증가했습니다. 그 수치는 다른 어떤 세계 지도자라도 갖고 싶어 할 만한 수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국영 여론조사 기관인 VTS IOM에서 나온 것으로 푸틴의 자존심을 달래기 위해 최대한 조작된 결과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지도자에 불평하면 감옥이나 창문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러시아 대중의 진짜 감정을 보여줍니다. 연료 위기는 이 불만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푸틴의 최근 대응은 러시아 제조업체들에게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을 생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이 우리 인프라 어디를 타격하든 모든 공격이 전선, 즉 교전선의 상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그런 방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형편없이 싸우는 건 푸틴의 무능한 리더십 때문이란 거군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말도 안 되고 제재로 짓눌린 나라에서 유크레인 뉴스에 따르면 방위 산업이 생산 한계에 다다랐는데도 푸틴이 더 많은 방공 시스템을 기대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명령은 내려졌고 우크라이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2025년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많을 때도 정유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2026년 엔더 강하게 타격하고 있으며 올해도 그 강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줄이 더 길어지고 폭력과 분노가 커질 것입니다. 푸틴은 자신의 큰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에서 이동식 화장실 제조업이 가장 성공적인 사업 아이디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푸틴은 자신이 우크라이나를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키이우 드론 공격으로 문화 랜드마크가 파괴되고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번개 같은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즉각적이고 잔인하며 며칠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러시아, 크림반도, 그리고 점령지에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민간인을 죽이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이길 전략적 목표 타격에 집중하며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는 불바다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너무 많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7월 3일을 앞둔 한 주 동안만 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1371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공격 규모가 가장 컸던 주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맹공격은 러시아가 몇 주간 약간 속도를 늦췄던 시기 이후에 벌어진 것으로 러시아가 훨씬 더 큰 공격을 퍼붓기 위해 힘을 비축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 주가 찾아왔습니다. 7월 1일 밤에서 2일 새벽 러시아가 키이우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496대의 장거리 드론과 74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어 우크라이나 수도의 28곳을 타격했습니다. 그 공격은 참혹했습니다. 최소 30명이 사망했고 9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동맹국들에게 약속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공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도 일리 있습니다. 7월 1일 키이우 공격은 보름 전 우크라이나에 큰 피해를 준 또 다른 공격에 뒤이어 발생했습니다. 키이우와 우크라이나 다른 지역에 기습 공격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졌고 이 중 4명은 수도에서 사망했습니다. 또한 논하센터가 파괴되어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드러냅니다. 11세기에 지어진 성모안식 대성당은 키이우 페체르스크 라브라의 일부로 이번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키이우 시민들에게 중요한 예배 장소인 이 대성당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강타한 611대의 드론과 70발의 미사일 공격 이후 한쪽 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지붕에는 불길이 치솟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드론과 미사일로 민간인을 무차별 살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밀성에 신경 쓰지 않으며 군사 목표 타격은 부차적입니다. 푸틴의 목적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서 민간인들에게 참화를 안기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잔혹한 공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는 키이우에 대한 두 번의 공격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가하는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며칠간의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정유시설, 군사 인프라, 합병된 크림반도와 점령지 모두가 불타고 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장거리 공격 끝에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민간인 공격 시 전략적 목표물을 타격하겠습니다. 정유시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판도를 바꿀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키이우와 그 대성당을 공격한 지 2주도 안 되어 우크라이나는 슬라벤스크와 야로슬랍을 정유시설에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첫 번째 정유시설은 우크라이나에서 300km 떨어져 있고 두 번째는 700km 떨어져 있습니다. 슬라벤스크에서는 정유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드론 파편이 일부 건물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야로슬라블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을 가하면서 도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도로가 모두 폐쇄됐습니다.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7월 1일 우크라이나 드론이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우파 정유시설을 노렸습니다. 이 정유시설은 우크라이나에서 약 1300km 떨어져 있다고 젤렌스키가 X 게시글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가장 잘하는 일, 즉 인화성 물질로 가득 찬 시설에 대형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최대 윤활유 생산업체 중 하나를 무력화시켰고 이 윤활유는 푸틴이 전선에 보내는 무기와 차량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러시아의 두 번째 키이우 공격은 우파가 두 번째로 공격당한 날과 같은 날에 일어났고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에 있는 코스토보 정유소가 표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7월 2일 우크라이나는 정유소를 강하게 타격하여 공장의 주요 AVT-6 원유 증류 장치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 단유 장치는 1,5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하는 정유소 전체 처리 용량의 53%를 차지합니다. 이제 이 장치는 코스토보 공장 처리 용량의 또 다른 25%를 담당하던 AVT-5 장치와 함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코스토보는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재가동하려면 몇 주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푸틴이 지금 절대 원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키이우 공격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잔인하게 겨냥한 것은 비극적이고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목표를 잃지 않고 대응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석유 시설을 공격해 러시아의 전쟁 역량을 약화하고 크렘린의 자금 흐름을 제한하며 러시아 국민에게 그들 대통령이 시작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계속 상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국민을 직접 겨냥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정유산업은 파괴의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보도한 3번의 공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7월 6일 보도에서 뉴스스카이는 흥미로운 수치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26년 상반기 러시아 정유시설을 대상으로 194회의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는 2025년 같은 기간에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유사한 공격 횟수보다 11배 많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이는 2026년 매달 평균 32회가 넘는 정유시설 공격이 이뤄졌다는 의미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석유시설을 겨냥하는 빈도를 단순히 늘린 것만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정유시설에서 매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파와 코스토보 공격도 그 수치에 더해지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다시 정유시설을 완전 가동하지 못하도록 같은 정유시설을 반복적으로 타격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코스토보에서 봤듯이 우크라이나는 매우 정밀하게 공격해서 정유시설 전체가 가동을 중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5월은 우크라이나의 기록적인 달이었습니다. 뉴스스카이 보도에 따르면 그달에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16건의 성공적인 타격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25년 전체에 비해 더 많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반기에 정유시설 공격을 강화했으므로 그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격 자체입니다. 러시아 방공망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 인해 과부하되고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숫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5월에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 14,19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고 6월에는 17,83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숫자들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 숫자는 1월, 2월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 수의 2배 이상, 6월엔 거의 3배입니다. 그리고 물론 러시아가 요격 숫자를 조작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이 드론 파편 때문이라 주장하며 자국 방공망이 모든 것을 막는 듯 행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유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 증거입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점차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유소 가동 중단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연료 트럭 공격으로 대규모 연료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러시아가 큰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유나이티비24 미디어에 따르면 이미 러시아의 40개가 넘는 지역에서 휘발유 판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정유소 공격을 계속하는 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원유 정제량은 2025년 같은 달과 비교해 6월에 25% 급감했으며 이는 지난 2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최저치입니다. 휘발유 생산량은 17%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의 3분의 1이 현재 가동을 멈췄고 6월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20%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민간인 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복수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 없이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거절당할 때마다, 없는 루블을 더 모아야 할 때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또 다른 정유소로 날아갈 때 집에 머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모든 순간이 전쟁을 상기시켜줍니다. 러시아의 키이우 만행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복수 공격은 군사적으로 매우 가혹했습니다. 이 공격은 전략적 목표물을 파괴하고 푸틴의 전쟁을 떠받치는 생명줄 전체를 러시아에서 끊어내고 있습니다. 석유가 더 많이 불타오를수록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통해 크렘린이 벌 수 있는 돈은 줄어듭니다.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복수가 기존 작전의 연장선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1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수십 명이 더 다쳤고 우크라이나는 석유뿐 아니라 푸틴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을 타격해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누르기에 완벽한 시간입니다. 더 많은 정유소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지만 러시아가 진압해야 하는 화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정유소 복수전을 펼치던 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역의 군수 제조 시설들도 공격했습니다. 6월 7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볼고그라드시에 위치한 티탄스코에 공장에 치명적인 플라밍고 FP-5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약 3,000km를 비행할 수 있고 1,150kg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체계에 파괴적인 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6월 말 플라밍고 미사일이 포병 시스템과 기타 특수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을 관통하면서 그 이유가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푸틴의 잔혹함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천재적 대응을 다시 봅니다. 러시아가 키이우에서 민간인을 죽인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지상군이 필요한 무기를 갖추지 못해 더 빨리 죽도록 만들 것입니다. 사흘 뒤 우크라이나는 다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대성당 공격에 여전히 분노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사일 발사대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펜자에 있는 미사일 공장에 드론을 보냈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러시아는 미사일을 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논리이며 우크라이나가 이 공장과 유사 공장들을 반복 공격해 실현할 전략입니다. 7월 3일에는 러시아가 7월 1일과 2일에 키이우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보복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벨고로드에 있는 에너지 시설에 폭격을 가했는데 이 시설은 러시아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더 선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불법적으로 합병돼 크림반도에 있는 약 12곳의 변전소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5일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또 변전소를 공격해 16곳을 파괴하며 반도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격은 48시간 지속되며 탄약고, 다리, 크림반도의 비행장까지 겨냥했습니다. 정말 멈추지 않습니다. 푸틴은 다음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유시설이나 군사시설이 아니라 자신을 노릴까 두려워 벙커 중 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사이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많은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단발적인 공격이 아니라 러시아와 점령지 전역의 목표물을 끊임없이 드론과 미사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던 푸틴이 이제는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으키는 정전이나 연료 제한 하나하나가 러시아 국민이 지도자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데 한 걸음씩 더 다가가게 합니다. 잠시 크림반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논의한 많은 내용들이 크림반도에서 일어날 일들의 강력한 서막이었습니다. 키이우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불타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고립 전략을 잊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두 번째 키이우 공격 후 이어진 크림반도 공격 몇 건을 이미 다뤘지만 충분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대규모 공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공군기지는 흐바르디스카야였고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그 중요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 기지가 러시아 항공부대에 물류, 정비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기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크림반도에서의 전투 출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흐바르디스카야 외에도 우크라이나가 보복 공격한 비행장은 더 있습니다. 벨벳 기지도 6월 25일 공습을 받아 우크라이나가 특별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 기지에서 러시아의 미그-29 전투기를 직접 타격하는 데 성공했으며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 대한 7월 공습 이후에야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은 우리가 전에 본 것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드론이 접근해 촬영한 장면입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아무런 덮개나 보호 없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면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드론이 직접 명중하여 미그-29와 충돌하면서 폭발했다는 신호입니다. 러시아, 이제 미사일과 활강폭탄을 발사하던 또 하나의 플랫폼이 사라진 셈이군요. 다리들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도네츠크주에 있는 2개의 다리를 직접 명중시켰습니다. 하나는 후소노코보 근처에 쿠르스키 옐란치크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였고, 다른 하나는 스타로모리프카 근처에 칼믹 강을 건너는 다리였습니다. 두 다리는 러시아군이 병사, 탄약, 무기, 군수품 운송했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공격이 발생했는데 크림반도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는 우크라이나의 물류 봉쇄 작전과 관련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로 통하는 주요 물류 동맥을 차단함으로써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 다리들은 크림반도를 향하거나 크림반도에서 다른 점령지로 향하는 트럭들이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다리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전에 파괴된 수많은 다리들처럼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언급했던 크림반도의 16개 변전소를 더하면 이 변전소들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에서 타격한 37개의 에너지 시설 중 16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이우를 위한 복수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요일에 푸틴의 목구멍에 제대로 박아넣은 공격의 결정타로 도네츠크, 루안스크, 헤르손에서 탄약고 3곳을 파괴하는 일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크림반도 고립작전의 확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크림반도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제는 남부와 동부 점령지 더 깊숙한 곳의 보급로까지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푸틴이 전선의 병사들에게 계속 보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우크라이나식 복수입니다. 러시아는 민간인을 공격하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 기계를 파괴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복수 공격 규모만으로도 러시아 지도자가 키이우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감행하기 전에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의 군대가 지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러시아가 남은 유일한 효과적인 무기는 장거리 무기 비축분뿐입니다. 7월 6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보복에 다시 키이우를 공격해 대응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나흘 만에 두 번째 공격으로 최소 15명이 사망했습니다. 15명 중 5명은 어린이였으며 이들은 러시아가 쏟아부은 68발의 미사일과 351대의 드론으로 인한 지옥 같은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 추가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가 꼭 필요하다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이것은 그가 생각하는 러시아의 힘을 과시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의 보복 공격으로 이를 입증했습니다. 참고로 6월의 공격들은 한 달간 이어진 공세의 일부였으며 우크라이나는 이 기간 러시아 방위산업시설과 연료 저장소 172곳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고 약 3,000개의 다른 군사 목표물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키이우를 공격할 때 군대가 치를 대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격이 비극적인 만큼 이는 2026년에 우크라이나를 공포에 몰아넣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복수를 자극하는 도발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푸틴에게 경고했습니다. 6월 26일 유로뉴스는 젤렌스키가 국가보안국이 수행할 40일간의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작전은 푸틴이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작전엔 젤렌스키가 언급한 장거리와 중거리 제재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이미 크림반도에 러시아 괴뢰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40일간의 작전은 러시아에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의 드론 미사일 공격은 우크라이나 작전 일부입니다. 7월 말까지 우리는 그런 공격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푸틴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멈추길 바라며 테러를 자행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의 지도자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가 되어 이런 공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이야기를 조작하려는 시도뿐입니다. 전쟁연구소가 지적하듯이 푸틴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을 러시아의 최전선 공세와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 치솟는 비용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변명들은 서방을 향한 게 아닙니다. 푸틴은 이런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러시아 국민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푸틴의 위선은 그의 온몸에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조작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은 우크라이나의 복수뿐입니다. 정유소는 불타고 연료는 사라지며 군사시설은 산산조각나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전장에서 고전할 것입니다. 6월 말과 7월 초 사이 우크라이나에 잇따른 공격은 러시아가 키이우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복수였지만 진정한 복수는 러시아 전쟁 기계의 끊임없는 파괴가 가져올 승리가 될 것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지 말아야 하는지 배우고 싶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힌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물론 그는 이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러시아 경제가 제재의 영향과 푸틴의 전쟁이 되어버린 작은 블랙홀에도 놀라울 정도로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러시아의 많은 운동선수들처럼 러시아 경제도 일종의 스테로이드를 맞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심장이 멈춰버린 것이죠. 푸틴이 자신의 나라를 이끌고 들어간 이 상태에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여름, 이 문제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증상은 러시아 전역에서 발생한 연료 부족입니다. 지난 4년 넘는 기간 동안 푸틴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으로부터 러시아 국민들을 비교적 잘 보호해왔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 서방 장거리 미사일이 도착해 국경 지역이 위험해졌지만 이는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그 지역들은 어차피 우크라이나와 가까워서 충돌을 예상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산업 발전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2024년경부터 그 드론들은 러시아 더 깊숙한 곳까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의 진짜 영향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 경제는 견고해 보였고 연료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러시아는 여러모로 연료가 바닥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폴리티코는 러시아의 83개 지역 중 3분의 2가 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배급제부터 군대나 긴급 서비스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연료 판매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대응 조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매우 심각하며 러시아 전역이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된 푸틴의 전쟁의 첫 번째 진정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더 많은 정유소를 공격하고 저장소를 파괴하며 심지어 점령지를 지나 이동하던 연료 트럭까지 파괴하면서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 두려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리나라는 여성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상황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고르라 모스크바 거주자는 이번 위기로 주요 산업이 멈추면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고르는 자신이 얼마나 옳은지 모릅니다. 푸틴이 수년간 자국 내에서 유지하려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식에 러시아의 연료 위기가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든 이번 연료 위기는 훨씬 더 광범위한 문제의 징후입니다. 포춘지에 따르면 러시아 정유 능력의 최대 25%가 가동 중단되었고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18시간 이상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이 그동안 숨기려 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모두가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 명백해졌습니다. 연료 위기는 푸틴 자신이 만드는 데 일조한 병의 악성 징후입니다. 푸틴은 아천꾼 같은 지도자답게 한편으로는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도망치려 하면서도 드물게 러시아와 그 연료 산업 그리고 더 넓은 경제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인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 크렘린은 푸틴이 러시아의 연료 위기를 논의하기 위해 고위 관료들을 소집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문제를 가리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것뿐입니다. 푸틴은 자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러시아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척하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인프라 공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연료 공급에 일정한 부족이 있다고 그는 말하지만 그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주유소에 연료가 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 수백만 러시아인들에게는 그게 꽤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연료 부족으로 사업주들은 휘발유 없이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고 엄마들은 자동차에 연료가 없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푸틴에게 정말 심각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연료 가격이 상승 중입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러시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러시아 중앙은행은 그 영향이 과거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리티코는 주요 석유 회사들과의 정보 가격 억제 합의가 공식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사례를 보면 비공식 연료 판매가 큰 웃돈이 붙은 채 늘고 있어 기업들이 그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다고 합니다. 그 영향은 불가피하며 기업의 비용 증가 부담은 결국 사람들이 지게 됩니다. 푸틴에게 그런 소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심장마비와 같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경제를 잘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연료 위기는 푸틴이 자기 국민에게조차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가장 명백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계기로 드러나고 있는 경제적 혼란이야말로 푸틴에게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푸틴은 수년간 러시아 경제의 핵심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한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심장은 곧 터질 것 같습니다. 2023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시점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 1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고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경제를 마비시켜 처벌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를 집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에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경제를 전시 군수 산업 체제로 전환해 강화하려 했고 이 조치는 침공 후 러시아가 곧 붕괴할 거라던 관찰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한동안 그 계획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군수 산업이라는 스테로이드가 러시아 경제의 심장을 통해 주입되었고 그 결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 즉 GDP 성장률은 2023년에 4.1%였습니다. 2024년에는 GDP 성장률이 더욱 높아져 4.9%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는 100m를 9초 만에 뛰는 단거리 선수를 보듯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2022년 러시아 GDP는 1.4%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년 만에 이렇게 인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푸틴은 답을 알고 있었지만 약물 주사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회복력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네, 군산 복합체로의 전환이 일부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리더십 네트워크가 지적하듯이 푸틴은 러시아 경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사백삼치고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러시아는 국가 GDP의 10%에 해당하는 재정 조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군산 복합체를 지탱하고 임금 상승을 보장하며 대출 규모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연막이었고 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소 몇 년간 러시아 경제는 잘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이 결과를 누구에게든 자랑스럽게 내세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성장률은 서방 제재와 우크라이나 노력만으로 러시아 경제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 이들에 대한 푸틴의 반박이었습니다. GDP가 급등하면서 평균 임금도 오르고 실업률마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러시아 경제에 주입한 스테로이드는 수년간 계속 경제를 인위적으로 떠받쳤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에는 매우 강해 보였지만요. 두근두근. 그러다 심전도가 일직선이 됩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났고 푸틴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는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여기는 밀리터리 쇼입니다. 우리는 헤드라인 너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대한 저희의 심층 분석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이 다가오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간 해오던 방식이 계속 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투사기가 들어가서 군산 복합체에 돈을 가득 주입하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할 때까지 다시 빼내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거대한 경제적 보전에 대한 그의 방위산업 해법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돈과 노동력 모두 바닥나고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도 급격히 추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2025년에 일어났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겨우 1%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성장했지만 이는 지난 2년과 비교하면 거의 자유낙하 수준의 성장률입니다. 2026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부의 현재 전망은 올해 초 예상했던 1.3% GDP 성장률에서 이제는 겨우 0.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시 말해 감소한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된다면 러시아는 2027년에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경제가 정체되다가 결국 터져버린 러시아 경제의 심장은 끝났습니다. 거짓으로 경제를 부풀린 대가가 바로 이것이며 러시아는 그 영향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경제는 완전한 침체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푸틴이 러시아에 강요한 군사화 사이 연옥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낮은 실업률 수치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건강한 경제의 신호라기보다는 러시아의 노동력이 완전히 부족하다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러시아의 국가복지기금은 푸틴의 전쟁 자금을 위해 수십억 달러가 소진되었고, 러시아가 연방 자금을 지출하는 대부분의 항목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방 예산의 80%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푸틴의 큰 실수는 군산복합체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경제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빨리 무너지고 전쟁이 끝난 후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광물 자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았고 러시아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연료 위기가 이 나라가 직면한 더 광범위한 경제 문제의 한 증상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모든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기결됩니다. 러시아 연료 가격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영향 준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석유 회사에 가격 제한을 두어 가격을 낮추려 해도 비공식 판매에서 발생하는 마진이 이러한 노력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바스토폴은 크림반도의 항구 도시로 러시아 연료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이곳 주유소의 가격은 단 일주일 만에 30% 나올랐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지표는 러시아의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문제였습니다. 2026년 첫 두 달 동안에만 전국적으로 물가가 2.1%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 인플레이션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러시아는 경제 둔화와 연료 위기 확산, 인플레이션 억제 실패로 인해 다시 물가 폭등의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미 대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준금리 인하로 러시아의 기준금리는 6월에 0.25포인트 내려가 14.25%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 금리가 너무 높아서 현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일부는 러시아 경제가 충분히 식어 금리를 더 빨리 내려 대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성가신 연료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는 시도의 위험은 그 결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학자들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어떤 조치도 기껏해야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일의 원인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푸틴의 정책이 허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장이 터지고 경제가 붕괴된 것은 푸틴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 연료 위기가 닥친 것도 푸틴의 잘못입니다. 러시아의 최고 경제학자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적대 행위 종식을 선호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건 푸틴에게 러시아까지 함께 끌고 추락하기 전에 그 미친 전쟁을 끝내라고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를 금융 파멸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갔고 우크라이나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을 바라보는 거대한 구렁텅이조차 보지 못한 채 러시아를 그 벼랑 아래로 밀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지금 직면한 현실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러시아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했던 폭발적인 국가 재정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석유와 가스 수입은 서방의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물리적 타격로 인해 정유소, 저장소, 저장시설이 파괴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5월에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2025년에는 러시아 연방 예산의 석유 및 가스 수입이 24% 감소했습니다. 2026년 내내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을 텐데 에픽퓨리 작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정상화되고 있으며 올해 말쯤 다시 배럴당 6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오일프라이스닷컴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도왔던 예상치 못한 이득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던 방위 관련 제조 부문들은 이제 생산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노동시장에서 민간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노동력은 방위산업 부문으로 가거나 우크라이나로 가서 목숨을 잃었고, 이는 군산복합체 외의 기업들이 여전히 치솟는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유능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러시아 산업은 회복 조짐이 없고 관여 부문도 이미 한계에 도달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던 국가 자금도 계속 고갈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러시아 국내 총생산 GDP 감소했고 국가 재정 적자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힐 인플레이션 재상승과 러시아 연료 위기의 영향을 보도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연료 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푸틴의 전쟁 기계를 마비시키며 러시아의 비대해진 방위 산업조차도 대체하기 힘든 값비싼 군사 장비를 파괴하고 있는 중장거리 타격 드론이 부족해질 일도 없습니다. 주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를 잠식한 악성암은 푸틴이며 그를 제거하는 것 외에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척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기사에서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 재무부가 2026년 첫 5달 동안 예산 적자가 835억 달러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예산 위기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무부 차관 이리나 오클라드니코바는 예산이 일정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는데 과연 어떤 일정이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그 일정에는 2026년 첫 5달 동안 석유와 가스 수입이 30% 감소하면서 예산 적자가 러시아의 목표치를 60% 초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불타는데 괜찮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푸틴다운 면이 있습니다. 문제를 미루고 러시아 국민들이 그의 전쟁을 위해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해주길 바라는 것이죠.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애초에 러시아가 내세울 것도 많지 않습니다. 6월 30일자 포춘 기사에 따르면 갤럽 여론조사 결과 러시아인의 60%가 경제적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황은 이미 나쁘고 앞으로 더 나빠질 뿐입니다. 이 수치는 2025년에 비슷한 비관론을 보였던 39%에서 21%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계점에 도달했고 러시아의 평범한 사람들이 푸틴의 깨진 약속과 경제적 실패가 자신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깨달음과 실패한 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반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푸틴은 집착이 너무 심해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돈바스 함락과 같은 명목상의 승리가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 지난 5년간 반복된 또 다른 약속 파기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큰 고통이 쌓일 기회가 생겼습니다. 더 많은 제재, 특히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선박과 그 선박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제재된 물품의 러시아 운송을 중개하는 국가들을 겨냥한 제재는 스테로이드에 찌든 러시아 경제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수 있습니다. 제재가 시행될지는 시간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재가 없더라도 푸틴의 무능한 경제 정책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경제의 약한 기반을 파괴하는 이중 타격에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철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푸틴이 상상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 인정은 푸틴 특유의 방식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졌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우크라이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푸틴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푸틴은 러시아가 전세를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의 발언은 오래전에 그의 손에서 빠져나간 서사를 다시 장악하려는 절박한 시도이며 그는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장거리 공세를 강화하면서 푸틴은 아무도 그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연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푸틴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었고 대신 자신의 인정을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을 위해 계속 고통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형태의 호소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감안하여 일부 계획을 조정하고 있지만 모든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내 개발 프로그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푸틴은 6월 28일에 러시아 국민들에게 주유소의 빈 펌프가 러시아가 주택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일자리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설득하려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미화했지만 자신의 전쟁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 사실을 푸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러시아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푸틴은 말했습니다. 러시아 시민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푸틴?
현재 러시아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경제를 망쳐놓고 러시아를 지탱하는 석유 인프라의 모든 부분을 우크라이나의 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에 사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던 전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을 보며 자신의 침공이 실패했다는 것을 아는 한 남자의 슬픈 발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것이 푸틴의 여러 시인 가운데 가장 최근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불과 16일 전 푸틴과 러시아 국방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는 러시아 군인들과 만나 전쟁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그 회의에서 푸틴의 최근 발언과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크렘린이 도입한 새로운 사회적 조치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도 슬쩍 인정했습니다. 푸틴은 그것들이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또한 지상에서의 진전이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러시아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는 또 다른 고백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승리를 막을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 ISW 푸틴이 이러한 실패를 직접 겪은 러시아 군인들의 눈에 전장의 현실을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러시아군이 직면한 일부 좌절을 인정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쟁연구소 ISW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푸틴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러시아 군대에 가한 참혹함을 더 잘 인식하고 있는 척하면서 러시아 국민들과 공감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푸틴의 절박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비록 노골적인 패배 시인은 아니지만 이러한 발언은 푸틴의 평소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4월로 돌아가 봅시다. 푸틴은 러시아의 또 다른 문제를 인정했지만 어조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푸틴이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 경제와 그 수많은 문제점들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러시아 내에서 사업과 투자 활동이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패 때문이라는 암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가 결국 제공하지 못할 사회 프로그램 이야기를 꺼내 듣는 이들의 관심을 돌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푸틴은 책임을 전가하며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의 최고 경제 전문가들에게 러시아의 수많은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의 평소 방식입니다. 그는 실패를 인정해도 늘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문제 해결도 남의 몫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문제에 대한 인정을 하긴 했지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척하는 대신 푸틴은 자신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직접 노력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국민들에게 이 모든 것을 견뎌내면 자신들이 진정한 러시아인이라는 뜻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는 저열한 조작이며 푸틴이 보여주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국민들에게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푸틴이 패닉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심스러운 인정조차도 평소보다 더 솔직하며 지금은 심지어 현실을 외면하던 사람조차도 러시아 내 분위기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해 마세요. 푸틴은 여전히 선언할 겁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대규모 연료 부족을 유발했다고 인정한 당일에도 푸틴은 러시아가 전선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어떤 것도 푸틴이 전쟁을 끝낼 신호는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푸틴이 권력이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있음을 인식함을 보여줍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드론과 그 드론이 초래한 연료 문제를 인정한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약 일주일 전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의 주요 정유소를 공격해 거대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크라우다에 따르면 그 정유소는 모스크바 휘발유 수요의 약 40%와 디젤의 50%를 공급하며 6월에 2차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유소는 당분간 가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크라우다와의 인터뷰에서 임명의 소식통은 수리까지 최소 반년이 걸리며 이는 푸틴이 숨길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주유소에서 발생할 연료 부족과 폭발의 시각적 증거, 그리고 그 후에 검게 변한 하늘은 모두 모스크바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푸틴이 전쟁의 영향을 외면하고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모스크바에서 벌어지는 일조차 무시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푸틴은 그런 인식 확산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미 2000년부터 통치하며 자신이 여전히 적합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작은 고백을 하기 며칠 전 국민들에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전시적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는 우크라이나 공격이 러시아인들에게 미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6월 27일 보도에서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친크렘린 러시아 여론재단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수집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을 다소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74%에서 69%로 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비교적 높은 수치지만 출처를 고려해야 합니다. 친크렘린 여론조사 기관이 푸틴에 대한 여론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에게 더 우려스러운 점은 그를 다소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18%로 상승했다는 것인데 이는 침공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푸틴에 대한 국민들의 진짜 여론은 러시아 정부의 성과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응답자의 44%만이 푸틴의 측근들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이전의 48%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34%는 불만을 표했는데 이건 역시 전시 중 최고치입니다. 푸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부라는 막연한 대상을 비판하는 편이 푸틴 본인을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정부 평가에서는 더 솔직한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크렘린의 모든 행동이 푸틴 지시에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러시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지지율이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름을 언급하며 비판할 정도로 용감해졌음을 나타내고 정부 수치는 러시아인들이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실제 감정을 보여줍니다. 크렘린은 보통 여론조사 데이터를 검열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는 러시아 공공여론조사센터가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뚜렷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의 결과를 검열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는 푸틴의 내부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우크라이나의 뉴보이스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야기하는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태도는 러시아대에서 여론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데서 비롯된 것이며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일부러 무지한 척하는 사람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명에 앞서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러시아 국민들의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 외에도 푸틴은 다른 문제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숨기려는 그의 시도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대부분 동안 크렘린은 인터넷 접속을 단속해왔으며 왓츠앱과 텔레그램 사용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정기적으로 차단되고 있는데 이는 종종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개시하는 시점과 맞물려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이것이 방공 시스템에 대한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단속이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공격 사진과 영상을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단속의 이유와 상관없이 효과는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에 따르면 푸틴의 인터넷 통제 조치, 낮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터넷 뱅킹을 쓰려는 평범한 러시아인부터 텔레그램으로 소통할 수 없는 전선 군인까지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러시아 관료들의 자녀들이 모스크바를 떠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를 따르면 푸틴이 만든 체제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이 체제에 미래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익명의 소식통은 자신과 동료들이 푸틴의 정권이 무너지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몰라크 혼란을 겪기보다 지금 죽어가는 나라를 떠나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으며 이제는 푸틴조차도 이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충성파들마저 크렘린에 점점 더 가혹해지는 정책에 불만을 표합니다. 러시아의 미래에 대한 애국심이나 낙관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앙과 탄압이 더욱 심해지고 이니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불가피한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가족의 희생까지 감수하며 푸틴의 전쟁을 지탱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의 초기 실패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현실에 적응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러시아 전역을 뒤덮은 깊은 침체와 우울 속에 빠져 있습니다. 푸틴은 더 이상 자신이 이야기를 주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부터 일부 친크렘린 소식통과 관료들까지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일에서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수년간 전쟁을 정당화하고 국민들에게 전쟁의 악영향을 결코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해온 정권이 완전히 허를 찔렸고 그 중에서도 푸틴이 가장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 하늘을 나는 드론, 정유소의 화재, 주유소의 연료 부족 등은 모두 강대한 러시아와 미약한 우크라이나라는 이야기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있고 푸틴조차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인정이 진짜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푸틴이 연료 부족, 드론 공격, 전선 실패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때 그는 이야기를 다시 통제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푸틴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는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자신이 그들의 문제를 알고 있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 건설과 사회 프로그램 시행 이야기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관련 고백과 뒤섞여 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여론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시작한 전쟁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이른바 강인한 남자, 누구에게도 약점을 보이지 않던 푸틴이 이런 지경까지 몰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입으로 내뱉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인정입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이미 전쟁에서 졌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조금씩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푸틴이 언급한 연료 문제를 살펴보면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이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처럼 이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역과 점령지에서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훌륭한 장거리 및 중거리 타격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6월 24일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 보도에 따르면 최소 17개 러시아 지역에서 휘발유와 디젤 판매가 의무적으로 제한됐고 더 많은 지역에서 연료 부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총 83개의 러시아 연방 구성체 중 55곳, 즉 주, 공화국 및 기타 여러 지역에서 연료 관련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이 연료 문제를 인정한 바로 그날 알자지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슬로비안스크와 야로슬라블 정유소를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두 정유소는 각각 우크라이나에서 300km, 700km 떨어져 있습니다.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요즘 흔한 일입니다. 이런 화재는 러시아의 연료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만 특히 크림반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힘의 가장 큰 상징이 반도를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로부터 고립시키는 치밀한 고립작전 아래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러시아 지역들이 연료 부족을 보고하는 가운데 이 불법적으로 합병된 영토는 러시아 군대와 응급구조기관 외에는 사실상 연료가 모두 바닥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민간인은 주유소에서 연료를 얻으려 해도 실패합니다. 러시아의 요새였던 이곳은 전략적,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가 러시아 내 푸틴의 작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크림반도가 러시아 지도자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푸틴이 전황이 러시아가 바라는 만큼 잘 풀리지 않음을 인정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건 축소해서 한 말입니다. 크리티컬 스랩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번 봄과 여름 돈바스 장악 공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콘스탄티니우카에서 소규모 전술적 이득뿐이라고 합니다. 여름 동안 요새 벨트에 대한 실질적인 작전상 이득은 없을 것이며 이는 푸틴이 9월까지 함락시키라고 요구했던 지역을 러시아가 전혀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실패로 러시아는 다른 지역에서도 영토를 잃었고 ISW에 따르면 4, 5월 우크라이나가 순 영토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푸틴의 발언이 전쟁 패배 인정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을 주도하고 푸틴은 국내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가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평화회담이 다시 불붙고 있다는 사실, 푸틴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러시아의 지도자도 그 점을 인정했습니다. 예의는 푸틴이 러시아가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이 제안은 양측이 장거리 공격을 중단하고 군사작전을 루안스크,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평화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체면을 지키며 물러날 여지를 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철수의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이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신이 하겠다고 했던 일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또 한 번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도 푸틴이 거절할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푸틴이 처음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게 만든 모든 공격을 더욱 강화하기 전에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일 뿐입니다. 푸틴은 여전히 힘을 과시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번 우크라이나의 최신 제안을 거부하겠다고 크게 떠들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고 늘 그래왔습니다. 이제 연료 위기와 도시 주요 시설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는 러시아인들에게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의도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친근한 척하며 자신의 전쟁이 만들어낸 문제들을 자신이 잘 통제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푸틴의 고백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그의 환상과 함께 무너졌고 남은 것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악화뿐입니다. 결국 이미 변하고 있는 분위기가 푸틴이 버틸 수 없을 만큼 강한 반발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숨기려 애쓰는 동안 푸틴은 자신의 고백을 이끌어낸 드론들이 계속해서 날아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러시아와 점령지에서 태양을 가릴 정도로 거대한 드론 폭풍이었습니다. 80만 개가 넘는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고 왜 이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셔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저희의 보도를 놓치지 마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